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여기 채널의 애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적이고 좋지도 않은 일, 남한테 알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털어놓으며 속도 풀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면 비슷한 일이 닥치신 분도 어느 정도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 같고요. 제가 겪은 일은 파혼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억측 때문에 파혼을 당했다가 바로 한 방 먹이고 대차게 남자놈을 차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외모나 성격, 취향이 자기와 맞는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능력이나 안정적인 조건 같은 걸 보잖아요. 인생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자 능력 같은 거 많이 봤다던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이 더 대놓고 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계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의 배우자인데 함께 고생하느니 꽃길 걷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저 역시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 말고도 살펴본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조건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랑한다고 스스로 세뇌시키며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소한의 조건이야 보겠지만 어찌 됐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뻔했던 남친도 저는 호감과 끌림 때문에 선택했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더해져 결혼을 결정하게 됐던 케이스였어요. 저는 중학생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여동생 이렇게 여자 셋만 있는 집인데요. 엄마는 제가 좋다고 하면 저를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었어요. 동생이 저와 엄마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어냈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역할이 정해졌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동생은 제 남친에 대해 굉장히 신중했고 엄마는 성실한 것과 저와 잘 맞는다는 제 말에 남친을 받아들이셨어요. 언니, 그래도 결혼은 더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언니 나이가 결혼 급한 것도 아니잖아. 일도 잘하고 있고. 결혼하면 일이고 뭐고 내 맘 같지 않다던데. 아무리 그 오빠가 괜찮아도 나는 신중했으면 해. 그 오빠 땡땡 법무법인 인턴 변호사랬지? 거기서는 사람이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 정말 그럴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진이 말에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좀 더 생각해보는 게 맞고 명희 네가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더 크면 잘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거든. 어느 쪽이든 네가 결정하면 엄마는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받아들일 거야. 근데 언니 남자친구가 겉보기에만 착하고 속으로는 우리 재산 보고 언니랑 결혼하는 거면? 엄마, 그러면 결혼 안 시킬 거지? 결혼하는 데에 양쪽 집 재력을 아주 안 볼 수는 없겠지. 그런데 그 집도 무슨 실내 골프장 한다고 하지 않았어? 돈이 아주 아쉬운 집은 아닐 거고. 그러면 사람 됨됨이를 보면 돼. 만약에 진이가 말한 대로라면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명희 너는 네 남자친구랑
서로 의지하며 아껴주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잘 고려해봐. 그러면 될 거야. 엄마. 나도 선우 오빠 성실해서 그게 제일 믿음직했어. 내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 제일 낫다 싶어. 이기적으로 군 적도 없었고 나한테 잘 맞춰줬거든.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결혼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명희야, 나 너랑 살고 싶어. 둘이 좋은 가정 꾸리자. 좋아, 오빠. 나도 오빠만한 사람 없을 것 같아. 결혼해. 남친이 얼굴이 빨개져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반지와 꽃다발을 내미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준비를 했나 하고 감동했죠. 저는 결국 집에 정식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고 알렸고 제 말에 여동생도 엄마도 더는 말하지 않고 남친을 받아줬어요. 남친은 인턴 변호사였고 저는 한의사로 선배들과 함께 병원을 열어 진료를 보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강남구와 성북구에 규모가 좀 되는 건물을 갖고 있었고 엄마는 부동산 일도 함께 하고 있었고요. 아빠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을 엄마가 열심히 불렸는데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꽤 많은 땅을 판 것과 합쳐 아파트나 땅을 샀다가 값이 오른 후 파는 식으로 자금을 모아 큰 건물 2개를 갖게 됐죠.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의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엄마 혼자 딸 둘 키우며 이만큼 이뤄놓은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는 남친 집이 실내 골프장을 갖고 있다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으리라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막연하게 남친도 그 집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었어요. 먼저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에 남친 아버지도 소탈해 보였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는 좀 화려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 취향을 갖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나이 들었어도 화려할 수 있으니까요. 남친 어머니는 얼핏 쌀쌀맞은 인상이었지만 그걸 지을 만큼 잘 웃으시고 저한테 잘 해주셨어요. 남친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해외에 있어서 나중에 결혼식 때에나 올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 선우짝이 집에 오다니 어째 감개무량하다. 내 아들이 벌써 이럴 나이가 됐나? 실감나지 않고 말이야.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예쁜 아가씨를 골랐을까? 내 아들이지만 여자 보는 눈은 있어. 한의사라니 머리도 좋을 테고. 우리 선우도 아가씨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좋아해 주시겠지? 저희 결혼 약속 전이지만 엄마랑 오빠랑 같이 만난 적 있어요. 엄마는 선우 오빠 좋다고 하셨으니 염려 마세요, 어머니. 아우,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예쁜 딸 홀로 키우시느라 애 많이 쓰셨겠어. 여동생은 로스쿨 다닌댔지? 집안이 머리가 좋네. 우리 손주 공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말에 남친 아버지도 흡족한 표정으로 허허 웃으셨고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남친 어머니가 대뜸 저희 엄마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무슨 건물을 갖고 있다고 했지? 어디랬지? 성북구? 네, 맞아요.
엄마는 건물에서 나오는 새 받고 계세요. 저는 굳이 더 큰 건물이 있다고 덧붙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괜히 그런 말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몰랐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았던 대화 자리가 썰렁해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 약속도 했고 차차 남친한테도 강남구 건물과 엄마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어째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었죠. 그럼에도 남친 부모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특히나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번쩍 빛내시는데 솔직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선우가 너 데려다 주러 니네 동네 갔다가 놀랐다고 하더라고. 거기 진짜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던데. 어머니 건물도 꽤 크다면서. 원래 집안에 재산이 좀 있었어? 네,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저희에게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역시 있는 집 자식들이 다르긴 다르네. 어머니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시겠어. 저희 엄마는 편한 게 제일 좋다는 주의세요. 아마 길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보일 거예요. 하긴 선우가 그런 건물주로 안 보이게 아주 소탈하시더라는 말은 했었다. 근데 니네 성북구 건물 보고 아주 놀랐다던데. 너도 참 너다. 그런 큰 건물이면 좀 더 내세워도 될 텐데. 선우는 그냥 웬만한 원룸 필라 같은 건물 정도인 줄 알았다가 많이 놀랐었대. 나도 우리 아들이 그런 큰 건물주 딸하고 결혼한다니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더라. 물론 우리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집이야. 너도 알지? 우리 실내 골프장 하는 거. 돈 있는 손님들도 꽤 있거든.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서로 맞춰가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예단으로 원하는 브랜드를 적은 메모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웃으며 결혼식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물론 집은 우리가 마련하겠지만 가구나 혼수 이런 건 전통적으로 니네가 해도 되는 거겠지? 요새는 반반 어쩌고 하지만 나는 기왕 이렇게 서로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너무 깐깐하게 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었어요. 엄마랑 잘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왔는데 남친 어머니가 바라는 브랜드는 꽤나 비싼 명품이어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집안에 들여놓는 가구든 뭐든 웬만한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제가 비싼 걸로만 해가야 하는데 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 돈 보태달라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해주실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 힘으로 준비하고 싶었고 신혼집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비싼 건 사고 싶지 않았어요. 예단도 남친 어머니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낮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고민하는 새해도 저는 몇 번이고 남친 어머니한테 불려가 남친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 선우 짝, 내 며느리 되래야. 얘가 한의사고 얘 동생은 로스쿨 다닌대. 미래의 변호사 아니겠어? 우리 사부인이 엄청난 큰 건물주야. 이제 우리 안 싸두니 골프장 고객 늘려주시게 생겼지 뭐야? 라는데 남친 어머니 친구분들은 시기 반 부러운 반으로 저를 보며 수군대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골프장에 손님 보낸다고 한 적도 없는데 딱 집어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한 것도요. 게다가 저는 그 자리의 식사값을 전부 계산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고 나니 저는 완곡하게 그런 자리는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를 드린다고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지출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고 결코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저를 어느 백화점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백화점은 손에 꼽는 명품 매장들만 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딱 잡고 아주 비싼 시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나랑 우리 아들은 저거 여성용 남성용으로 해줘야 된다. 알았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딱 이 백화점에만 있는 물건이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여기로 부른 거야. 점심은 이 근처 오마카세 일식집으로 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 보이니? 옷차림은 이게 또 뭐야? 이런데 나오는데 후줄근하면 매장 직원들도 우습게 본다는 건 모르니? 너 한의원 출근할 때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명품 구두에 가방은 들어야지. 어디 상표도 없는 걸 하고 다니니? 명색이 한의사가. 어머니, 저는 브랜드보다는 가죽 제품 안 쓰자는 주의예요.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가방이나 구두도 되도록 동물 가죽 아닌 걸로 사서 쓰거든요. 오빠가 얘기 안 했나 보네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 골라서 사요. 아니, 암만 그래도 이런 데 나올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친척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뭔 비건인지 싸구려 같은 거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웬만하면 오늘 가방하고 구두는 좀 사가지고 들어가라. 어머니, 비건이라고 해도 고급 제품도 많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싼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 체면도 있는데 너 앞으로 너 편한 대로만 살 거야? 그건 아니지. 결혼이라는 건 서로 맞추는 건데 네 시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라며 막무가내로 저를 명품 매장으로 끌고 가서 가방하고 구두를 골라 떠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남친 어머니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자기 가방까지 얹어서요. 나 이거 전부터 마음에 들었던 건데 오늘 같이 하면 되겠다. 여기 이거 다 같이 계산해 주세요. 고맙다. 잘 들고 다닐게. 너무 기가 막혔지만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바빠지길래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했어요. 물론 그러는 제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고요. 남친 어머니는 신이 나서 쇼핑백을 휘두르며 백화점을 나섰어요. 근데 말이야, 니네 어머니도 꾸미는데 관심 없으셔? 보통 이런 건 딸들이 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네, 엄마도 명품 브랜드에 관심 없으세요. 굳이 비싼 거 찾지 않아도 옷감 좋고 바느질 잘 된 좋은 거 사서 입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몸 아프신 환자분들 한의원 오셔서 한의사 옷 보는 일이 있겠어요. 옷도 가운으로 다 가려지는데요. 그래도 그거 아니다 너. 사람은 자기 지위에 맞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안사돈한테 못 배웠으면 나한테 배우면 되겠구나. 오늘 이왕 나온 김에 쇼핑 좀 더 하고 들어가자. 라며 막무가내로 저를 다시 백화점으로 끌고 들어가시길래 오늘은 잠깐 나온 거라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겨우 거절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 혼수에
크게 신경 안 쓸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날 같이 백화점 쇼핑을 안 했다고 앞으로 같이 다닐 쇼핑 목록을 저한테 보내신 건 진짜 황당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너 내가 보낸 문자 받았지? 그건 내가 너 품격 갖춰주느라 보낸 거고 신혼집 혼수 말이야. 그거 나랑 같이 살아 다녀야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고를지 뻔하게 보인다. 아무리 니들 취향이 있어도 집에 놓고 쓰는 물건들은 손님들도 오고 할 텐데 허접한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니 저는 남친에게 불평을 했고 남친은 자기 엄마가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처음으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애초에 네가 엄마한테 맞춰주는 척이라도 했으면 안 그러셨을 거야. 네가 너무 네 고집만 부리니 어른 보시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볼 때 네가 하는 게 마냥 좋아 보이기만 하겠니? 뭐야 오빠? 그 말은 오빠도 내가 하고 다니는 게 별로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명품 위주로 이제는 청담 샵으로만 다니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옷이고 구두고 가방이고 필요 없다고. 본인이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어른들 볼 때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면 그랬겠냐고. 그게 꼭 명품이어야 해? 그렇게 비싼 걸 해야 되냐고. 그리고 어머니 그런데 갈 때마다 꼭 어머니 거 하나씩 끼워서 계산하게 하시더라. 지금 시어머니 거 결제한 것만 얼마인 줄 알아? 나 평생 이렇게 사치품에 돈 써본 적 없어. 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살 때 물건 몇 개 좀 같이 계산해 달랬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는구나. 너 심보 좀 고쳐.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그게 아까워? 뭐? 지금 말 다 했어? 저희 싸움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서로 감정이 상한 가운데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또 가구 보러 가자는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학회가 있어서 시간이 안 나니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려 겨우 미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제 오늘 니네 건물 가봤거든? 근데 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그게 세가 다 얼마니? 그 건물에 평원들도 있던데. 니네 한의원도 거기 들어가지 그랬어. 그러면 세도 아끼고 좀 좋니? 한의원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라서요. 저희 시작할 때는 엄마 건물에 빈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댁에서 먼데 거기까지 가셨어요? 아니, 궁금하잖아. 사돈될 집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는 봐야지.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더라고. 내가 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나니까 다들 쳐다보고 말이야.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확 깨더군요. 아니, 누구 건물을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어떻게 그걸 자기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김칫국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점점 남친한테도 남친 어머니한테도 정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곧 함께 옷을 맞추기 위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 날은 갑자기 남친 누나가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좀 뒤로 미루고 그 전에 같이 옷을 맞추며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저희는 한복만 하려고 했는데
남친 집에서 양복도 같이 맞추자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자 집에서 우기면 여자 집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불편한 티를 내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괜히 이런 걸로 트집 잡히면 나중에 너만 피곤해. 우리가 못할 처지도 아는데 웬만하면 해가자. 그래야 네 신상에도 좋아. 아무리 지금은 선우나 그 어머니나 좋아 보여도 살다가 기분 상하면 이런 거 갖고도 싸우게 되거든. 네가 아예 싸움의 땔감이 될 것 만들지 말아야 돼. 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를 달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남친 가족을 만나려고 강남의 부티크에 갔어요. 저희는 생전 그런 데 가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남친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가게 된 거였거든요. 남친 아버지는 자기는 굳이 양복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선우 아빠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양복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맞추는 거에 빠지는 걸 해드려서야 되겠어요? 명희 시아버지인데요. 예, 그래야죠. 알겠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남친 어머니는 신이 나서 먼저 옷치수를 잰다고 직원 앞에 섰어요. 저희 가족은 뒤에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치수를 재다 말고 자꾸 엄마를 쳐다보더니 곧 표정이 굳어져서 직원한테 잠깐 저리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옷을 집어 들고는 남친을 불렀어요. 선우 너, 이 집 제대로 조사는 한 거야? 제대로 알아본 거 맞느냐고.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아니 너는 법무법인 다닌다는 놈이 너랑 결혼할 사람 뒷조사도 안 해봤단 말이야? 나 얘 엄마라는 저 여자 봤다고. 그 건물 1층에서. 긴가민가 했는데 출애해가지고 거기 박스 줍는 여자랑 같이 있더만. 그런데 뭐? 그 건물 주인이라고? 그 말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어리둥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왜 그렇게 빈티가 줄줄 나는지 이제 알았다. 뭐? 비건? 가죽 제품을 안 써? 웃기시네. 쓸 수 없어서겠지? 너네 정체가 뭐야? 네 엄마 건물주 아니잖아. 내가 분명히 봤다고. 네 엄마 박스 주워서 정리하는 거. 엄마가 박스 주워다 고물상 갖다 주는 집이면 말 다 했지. 선우 너는 이거 말만 듣고 덥석 결혼 결정하면 어떡해?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그 말에 여동생이 화가 잔뜩 나서 한마디 했어요. 잠깐만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언니가 아줌마 아들을 속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면 뭐니? 됐다. 아, 어쩐지 혼수 보러 다니는 것도 자꾸 피하고 물건 사는데도 쪼잔하게 굴더라. 진짜 부자면 이럴 리 있겠어? 얼른 가자니까. 네 누나한테도 비행기표 취소하라고 해. 이 결혼 없던 걸로 합니다. 알았어요? 명희 너 우리 선우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남친 어머니는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남친 역시 저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동안 싸운 게 많아 감정이 쌓인 데다 자기 엄마가 저희가 거짓말했다고 하니 아주 꼴보기도 싫은가 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친의 표정에 충격을 받았고요.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남친 어머니와 남친이 막 샵을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홀이 어수선하니 안에서 부티크 사장인 디자이너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엄마를 보자마자 얼른 와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 임 사장님, 저희 샵에는 어쩐 일이세요? 이제 드디어 저희 옷 입기로 하신 거예요? 아, 진작에 저희 옷 좀 입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놀라서 디자이너를 쳐다봤어요. 아, 뭐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가야겠네요.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소름 피워서 미안해요. 이봐 자네, 여기 전화해보든가 찾아가 봐. 라며 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남친에게 명함을 던져주고 저희 자매를 데리고 샵을 나왔어요. 그건 엄마 부동산 사무실 명함이었죠. 그 명함을 보던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디자이너를 쳐다보았고 남친 어머니는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친은 명함을 보며 거기에 적힌 곳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마는 휴대폰뿐 아니라 사무실 전화번호도 적어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친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남친도 지 엄마랑 똑같이 저희 집을 돈줄로 봤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의심한 것도 똑같았고요. 저희가 막 차에 올라타려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희가 잘못 알았어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요. 명희야, 우리 엄마가 뭔가 한참 잘못하셨던 것 같아. 그날 박스 주워 정리하는 사람이 니네 엄마랑 너무 닮았었대. 사람을 잘못 본 거니까 나와서 오해 풀고 다시 옷 맞추자. 웃기시네. 오해 같은 소리 한다. 옷은 너나 맞춰 입어. 나 니네 엄마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랑 내 동생한테 한 거 절대 못 잊어. 감히 우리를 사기꾼 취급해? 니네 엄마 입으로 이 결혼 깼고 나야말로 제발 좀 떨어져 줬으면 해. 엄마는 큰 소리로 호령하셨어요. 진이야, 얼른 가자. 그냥 밀어버리든가 해.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던 거 자네 어머니야. 그리고 나 이렇게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집안에 명품만 찾고 그걸로 사람 품격 따지는 시어머니한테 우리 명이 못 보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줘? 나 그날 박스 주운 거 맞아. 그 동네에 박스 주우시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 건물 관리 만나러 갈 때 도와드리고 있어. 그분도 작은 빌라 3채 가진 알부자야. 자네,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자네 어머니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집에 가서 우리 명이 물드는 거 싫으네. 아, 저리 비키지 못해? 그러자 여동생이 차 경적을 막 울렸어요. 저리 비켜요. 우리 진짜 화나면 막 나가는 수 있으니까. 이보세요, 김선우 씨. 당신 조심해. 그 법무법인에 내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동생 말에 얼굴이 하얘진 남친은 그제야 아차 싶나 보더라고요. 제 동생이 꽤 괜찮은 로스쿨 다닌다는 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친 어머니가 와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아니 사부인, 저 부티크 건너편 저 큰 건물도 사부인 거라면서 그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아까 분명히 그쪽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사기꾼 집안이라면서요. 저는 이런 경솔하고 경박하고 것에 걸친 것만 신경 쓰는 천박한 집안하고 사돈 안 맺습니다.
우리 명의도 마음 접었으니 그쪽도 잃어버리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 사과는 받을 테니 이제 그만 물러서세요. 정말 이게 아닌데. 이러는 게 아닌데. 사부인,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네? 하지만 저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시는 이 인간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보세요. 박수 죽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물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어찌 보면 나는 좀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으니 그거 감사하며 가진 거 허투루 쓰지 않고 사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마음도 없는 집안에 내 딸을 어떻게 보내나요? 됐으니 다른 데에 가서 알아보세요. 선우 자네, 내 딸 찾아와서 괴롭히기만 해. 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았어? 엄마의 대쪽 같은 음성에 남친은 몸을 움츠렸고 남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저희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왔고요. 뒤에서 아주 방방 뛰는 두 사람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돌아온 후 저는 상견례 장소 예약부터 취소하고 남친한테 정식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와 여동생은 오히려 잘 됐다며 미안해하는 저를 다독였죠. 잘 됐다. 그런 집 시집 갔으면 너 고생 엄청 했을 거야. 이렇게 결혼 전에 알고 깨진 게 100번 잘 된 거다. 맞아 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박수 좀 주었다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다니. 김선우, 그 사람도 아주 웃기더라.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선배들한테 전부 말할 거야. 진이야, 내가 네 말 안 듣고 결혼 결정해서 이런 일 생겼어.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그런 말이 어딨어. 괜찮아. 이거 다 조상님이 우리 도우시는 거다. 맞아 언니. 이거 앞으로 진짜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액땜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푹 자고 다 잊어버려. 없던 일로 해. 엄마와 여동생 덕에 저는 마음을 빨리 정리할 수 있었지만 남친은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 질척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겉보기랑 다르게 계산해서 저를 만났던 것 같은데 쉽게 놓아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칼 같은 데가 있어서 그 후 남친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며 한의원까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죠. 그러자 집에 와서 좀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요. 그러자 열받은 여동생이 남친한테 꽃병에 있던 물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 언니가 미쳤니? 너랑 무슨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 저는 흥분한 동생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남친한테 말했어요. 나는 한 번 정 놓은 사람 다시는 안 봐. 너도 마찬가지야. 너랑 만났던 시간이며 에너지 너무 아까워. 그게 제일 미치겠고 너에 대해 요만큼의 정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랬다가는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친은 물벼락을 맞은 채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요. 그 후 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 물벼락 맞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에 감기 걸린 치료 비용 내놓으라며 저한테 악을 쓰며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사람 같지도 않아서 상대 안 하니 문자까지 보냈고요. 그걸 본 엄마와 여동생이 남친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변호사한테 고소할 거니 변호 맡아달라고 했고
그 일로 인해 남친 일을 법무법인에서도 다 알게 됐어요. 그제야 남친은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고, 그 엄마도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보내지 않게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저 집안 식구들 속내를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 어쩌면 남친 어머니 그 낭비벽 때문에 질렸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랬든 저랬든 상견례전에 깨지게 된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남자는 그 집 어머니부터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엄마가 끼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46이 된 결혼 18년 차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이들보다는 마누라가 더 좋다는 남편과 나름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저희 가족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이랑 사내 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왜 남편들이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결혼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출거외인 타령을 하시며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인 게 당신은 시집간 딸 너무 고생하고 안 됐다며 그렇게 끼고 있으려 하셨는데요.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나이로 보나 결혼 기간으로 보나 너한테 가르쳐줄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불렀다. 될 수 있으면 자주 보고 또 많이 배워. 그리고 내가 없으면 우리 딸이 나 대신이니까 나한테 하듯 네 신우한테 깍듯하게 잘하고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니까 우리 여자들끼리 어디 한번 잘 지내보자. 여러분, 저 말이 저만 이상하게 들리는 건 아니죠. 저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길 바라는 건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의 며느리면서 형님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잘 지내기는 개뿔, 싸우지도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누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 걸핏하면 형님이 자기가 누나라는 이유로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에서는 아들 귀하다고 그러면 딸을 혼내기도 한다는데 시부모님은 그러지도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형님은 어릴 때도 제 멋대로였고 속도 위반으로 시집도 빨리 갔는데 23살에 시집을 갔으니 엄청 빨리 간 거죠. 그리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듯 시댁에서도 엄청 구박을 받는 모양이었는데 그래서 걸핏하면 친정 찬스를 쓰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오는 딸을 시어머니는 엄청 안쓰러워하며
눈물까지 지으셨다는데요. 남편은 그걸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자기 딸이 친정 문턱이 닳도록 다니니 적어도 자기 엄마는 며느리한테 친정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웬걸? 제가 시집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시면서 너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을 간다는 거야? 안 된다. 가지 마라. 벌써 그렇게 친정 들락날락하면 못 쓰는 거야. 친정은 명절에 한 번씩 가면 많이 가는 거지. 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지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누나는 뭔데? 누나는 시집 가서도 걸핏하면 집에 왔는데 그럼 누나도 못 오게 해야지.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요즘 엄마 같은 시어머니면 큰일 나는 세상이야. 뭐야? 저건 장가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 마누라 편을 들어. 그리고 비교할 걸 해야지. 네 누나가 시집갔을 때는 좀 어렸니? 그 어린 게 얼마나 힘들면 집에로 오냐고. 내가 정말 딱해서 가라고 못한 거야. 근데 네 처가 힘들 게 뭐가 있는데? 막말로 가깝지도 않잖아. 강원도 산골이면 1년에 2번도 많이 가는 거지. 뭘 힘들게 거기까지 가려고 길을 써? 무슨 춘천이 강원도 산골이야. 춘천 차로 가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가. 나는 적어도 딸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다. 딸이랑 며느리는 다른가 보지? 결혼 전에는 세영이 딸처럼 대한다며. 그건 시끄러워. 좌우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정 가버릇하면 못 쓰는 거야.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줄 알아? 괜히 네 누나랑 비교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라. 싫어. 뭐 공정해야 말을 듣지. 그러면 누나도 집에 1년에 2번 오라고 해. 그럴 거 아니면 괜히 처갓댁 가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 처놈이? 시어머니는 그때 분명히 제가 자기 아들을 뒤에서 조정하거나 뭐라고 바가지를 긁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친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발끈 하다못해 초예민하게 구셨는데요. 그러니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물론 중간 역할 잘 해주고 자기 집에서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것 같으면 저보다 남편이 더 난리를 치는 통에 제가 전면에서 싸울 일은 잘 없었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이해심이 많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직장 다녀서 남편 아침밥 같은 거 못 차려줘도 괜찮다고 하신 건 물론이고 아이 낳으면 자기가 다 봐줄 거라며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자기 시어머니가 아닌 친엄마로 생각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신 분이 저렇게 결혼했다고 얼굴을 싹 바꾸시니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무슨 친엄마가 자기 딸한테 저딴 말을 하냐고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라고 자기 딸은 친정에 와도 괜찮고 남의 딸은 친정에 가면 못 쓴다니. 이게 무슨 억지인지.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네요. 남편 역시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거 보고 저한테 자기 집에 잘하라는 소리는 입도 뻥긋 하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게. 저는 연애 2년을 했어도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변변한 신혼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형편이셔서 서로 문제 생기지 않게 양가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집이며 결혼식이며 전부 해결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던 결혼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20대라 그런지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남편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은 33이었어요. 요즘은 남자 나이 33도 많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자기 나이가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했고 또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주변 친구들이 그 나이 즈음에 대부분 결혼을 하고 그러니 조바심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빨리 결혼한 친구는 벌써 애기 아빠가 되었으니 평소 아이를 많이 좋아하던 남편은 그걸 참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기분상 그 즈음엔 제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랑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저 조금 더 연애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아무튼 남편이 저렇게 결혼에 목을 매니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지금과 다른 증권회사에 다녔고 남편도 대기업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결혼해도 그럭저럭 저희끼리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결혼 준비를 하는 것에도 큰 불만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라는 게 변수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는 공평하게 양가 도움 없이 하는 결혼이다 보니 양가 혼주한복도 알아서 양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불만이었던 건지 아님 사돈과 초장의 기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건지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저희 엄마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셨어요. 어머나, 이 치마색이 왜 이래? 사돈, 아무리 사시는 곳이 시골이라고 해도 한복은 서울에서 맞추지 그러셨어요. 보는 눈도 많은데 저고리랑 치마색 조합이 좀 촌스럽네요. 어디 읍내에서 하셨어요? 네? 아니, 사돈 보시기엔 영 아닌가요? 나름 신경 써서 맞춘다고 한 건데 저희 며느리랑 같이 가서 했거든요. 어디라고 하더라? 가로수길? 네? 서울에서 맞추신 거예요? 네, 며느리가 이런 건 신경 많이 써야 한다고 해서 거기 디자이너분이 직접 수도 놓으신 건데 사돈 눈에는 별로인가 봅니다. 역시 사돈께서는 눈이 많이 높으시죠? 그럼 사돈 한복은 어디서 하셨어요? 네? 아, 저는 뭐 잘 가는 집이 있어요. 거기도 많이 유명한데 지금 보니 사돈 한복이 참 고급스럽네요. 비싼 티도 좀 나는 것 같고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괜히 저랑 저희 엄마 기를 죽이려고 굳이 신부 대기실에서 저랑 사진 찍던 저희 엄마를 찾아와 저딴 소리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는 서울에 사시고 저희 엄마는 지방에 사시니 자기보다 못 살고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저딴 말을 하는 모양이었는데 사는 지역이 서울이 아닐 뿐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전혀 못하지 않는데 무슨 서울 부심인지 자꾸만 저런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결혼하고 첫 김장 때가 되었는데 들어보니 시댁은 김장을 담가 먹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반면 저희 친정은 김장을 무슨 잔치처럼 하시는데요. 담그는 김치 종류도 많고 저희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많이 만들어 나눠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거기에 새언니 어머니, 그러니까 안 싸돈 어른께서 매년 얻어먹는 것이 죄송하다며 직접 오셔서는 김장을 함께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 엄마와 안 싸돈 어른은 같은 나이로 친구처럼 지내십니다. 그러니 김장하는 날엔 손님도 제법 많이 오고 갓 담근 김치에 수육 만들어 맛있게 먹고 동네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김장 김치 나눔도 하면서 나름 뜻깊게 보내시는데요. 제가 결혼한 첫 해 김장이니만큼 저희 엄마는 차 트렁크 가득 김치를 넣어주셨어요. 엄마, 뭐가 이렇게 많이 줘? 네 시댁에도 나눠드리라고. 시댁에 김치 안 하신다며. 그럼 김치를 계속 사서 드신다는 건데 그것도 만만치 않지. 이참에 이걸로 점수도 좀 따고 그래. 네 시어머니가 애 같은 구석이 많아서 네가 잘하면 신나서 너한테 잘해주실 양반이야.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권서방도 김치 아주 잘 먹더라. 냉장고 꽉꽉 채워넣고 김치찌개도 하고 고기 넣고 지져 먹기도 하고 그래. 아우,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괜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럼 딸 자식 시집 보내놓고 이런 걸 신경 쓰지. 엄마가 뭘 신경을 쓰니? 그러니 잘 살아. 엄마는 너만 잘 살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리고 이건 올라가면서 기름값 하고. 뭘 돈을 주고 그래. 나도 돈 있어. 엄마는 괜히 미안하게. 나는 주는 것도 없이 받아만 가는데. 원래 자식은 부모한테 받아만 가는 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주기만 하는 거고. 얼른 가. 권서방도 오늘 와서 고생 많이 했어. 조심히 가고 제가 옆에서 쨍알쨍알 거려도 그냥 착한 권서방이 무시해. 아니에요, 장모님. 새영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저야말로 새영이 덕에 살죠. 오늘 김치 엄청 잘 먹었고요. 앞으로도 김장 때는 제가 와서 힘쓰는 일은 장인어른 안 하시게 이 사위가 하겠습니다. 저도 김치값은 해야죠. 허무나, 누구 집 사위길래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내가 사위 복이 많다. 뭘요? 저야말로 처가 복이 많죠. 추워요, 장모님. 얼른 들어가세요. 저희 또 놀러 오겠습니다. 장인어른께도 말씀 잘 전해주세요. 그래,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 내가 다 민망하네. 내가 저 양반 일어나면 사위가 인사 전해달라고 했다고 꼭 말함세. 오늘 고생 많았고 조심히 운전해. 오늘 술도 못 먹고 일만 시켜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엄마, 나 갈게. 그리고 엄마 오늘 몸살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알았지?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내가 병원 예약해 놓을 테니까. 됐어. 여기도 병원 많아.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나 니네 시댁에 잘해. 그나저나 김치가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엄마는 별 걱정을 다 해.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시면 내가 다 먹으면 되지. 들어가. 나 갈 거야. 저는 어쩌면 좀 퉁명스럽게 말하고 서울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몸은 피곤했지만 시댁에 김치를 가져다 드렸는데요. 얼굴 가득 화색을 띠며 좋아하시던 시어머니는 이내 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시더군요.
어머, 무슨 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 역시 시골 양반이라 그런가 손이 엄청 크네. 그리고 뭔 김치 종류가 이렇게나 많나? 누가 시골 사람 아니랄까봐 김치 욕심이 대단하네. 시골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는다고 생각한다며? 김치 말고도 서울에 먹을 게 넘치는데 말이지. 좌우간 잘 먹겠다고 사돈께 전해드려. 그리고 우리 집은 김치 많이 안 먹는다고 다음엔 한 통만 보내주시라고 해라. 저 말을 듣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솔직히 툭 까놓고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시골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민등록 번호도 이 일로 시작하는 태생부터가 서울 사람이에요. 외가친가 모두 서울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 생활이 싫다고 저 대학 졸업할 무렵에 맞춰 춘천에 집을 지어 이사를 가셨던 건데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친정, 그 중에서 저희 엄마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에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고향도 전남 순창이고 20살이 될 때까지 순창에서 살았어요. 시아버님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셨고 고생 끝에 강북에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하셨는데 그 집에서 변변한 이사도 못 하시고 제가 시집 갈 때까지도 그 24평 9옥 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니 굳이 따지자면 제 입장에서는 친정보다 시댁 형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지역으로 저희 엄마와 저희 친정을 무시하려 했던 시모는 제가 그렇게 저희 친정이 춘천으로 이사를 간 내막을 말씀드려도 어째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무슨 순간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건지 아니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건지 계속 제 친정이 시골이라며 무시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저는 너무 약이 올라서 일부러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김치 별로 안 좋아하신대. 서울에 사셔서 먹을 거 너무 많다시면서 김치는 됐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앞으로 김치는 우리 먹을 것만 챙겨줘.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 엄마야 그러시냐며 알겠다고 하셨고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그 다음 해부터 제가 진짜로 김치를 아예 안 가져오자 금방 애처럼 뿔이 나신 거 있죠. 자기가 김치 필요 없다고 했냐며 한 통만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심통을 부리시는데 저도 못 돼서 그런지 그거 보는데 좀 고소하더라고요. 그러게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주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좀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도 얄미운 시어머니한테 골탕 먹이며 고분고분 거리지 않자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점점 더 신경전이 심해졌는데요. 겉으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시며 속으로는 저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셨죠. 그러면서 결혼하고 2년 가까이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이면 저를 부르셨고 일주일 내내 주말에 저 불러다가 일 시킬 생각만 하시는 건지 이불 빨래며 냉장고 청소며 당신은 허리랑 손목이 아파서 못한다며 그렇게 저한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도 민망한 듯 자기가 더 잘한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곤 했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꼴은 또 못 보겠는지 아들, 너도 참 여기 네가 왜 나서?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너는 엄마 어깨랑 팔 좀 주물러라. 아니다. 우리 이참에 요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올까?
거기 너 좋아하는 빵집 있잖아. 엄마랑 모처럼 데이트 나가자. 너 결혼하고 우리 사이좋게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엄마 기억도 안 나려고 그래. 라며 싫다는 제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가시는데 이건 뭐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입이 대빨 나와서 시어머님이 시킨 거 다 하고 기분 나쁜 티 내려 집에 홀랑 와버리곤 했는데 그러면 가운데서 남편만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쩔쩔맸어요. 그러니 나중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도 엄마, 나랑 세영이 피곤해. 평일 내내 늦게까지 일했는데 우리도 주말엔 쉬어야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렇게 자주 부르는 거 아니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큰일 날 사람이라고 걱정하더라. 라며 자기 엄마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저는 옆에서 그 소리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 핸드폰 너머에서 뭐야? 누가 그런 연병할 소리를 해? 하며 시어머니가 역정내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잘했다고 엄지척을 해주곤 했는데요.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시어머니를 싫어하진 않았죠. 결혼 전이긴 하지만 그 인자한 척 하는 연기에 속아 한때는 사이 좋은 모녀지간 같은 고부관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던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먼저 저렇게 돌변하시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당하고 속 터지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요. 그때는 살짝 잠잠하더군요. 형님이 낳은 외손녀는 있었지만 아들 손자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낳기 전에 성별 다 알려주잖아요. 그때 아들이라는 거 아시고는 무슨 로또라도 당첨되신 분처럼 그렇게 기뻐하셨는데요. 그때는 반짝하고 저를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어지간하면 시댁에 부르지도 않으셨고 그저 초음파 사진 찍으면 당신 핸드폰에 바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온 후부터 다시 시작되었죠. 저는 2주 조리원에 있었고 3주 정도 친정집에 머물면서 친정엄마한테 산후조리를 받았거든요. 제가 워낙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딸 챙겨주고 싶다고 하셔서 회사에서 육아휴직도 받았겠다. 겸사겸사 친정에 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게 불만이셨나 봐요. 제가 친정에 있을 때는 별소리 안 하시고 네가 애 낳고 몸 추스리느라 고생이 많지? 안 싸돈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 너무 죄송해서 어쩌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친정에서 산후조리 마치고 저희 집으로 오니 그제서야 저희 집에 오셔서는 너도 참 유별이다. 무슨 산후조리를 한 달씩이나 하니? 2주 조리원 다녀왔으면 그냥 집으로 올 것이지. 네가 친정 가는 바람에 나는 내 손주도 편하게 못 보고 애만 탔잖아. 라고 바로 돌변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참에 시댁에 가서 3주 조리하는 건데 저희 엄마 저 챙기랴 애 챙기랴 엄청 힘드셨거든요. 저는 어머니 힘들까봐 부탁도 못 드렸는데 둘째 낳으면 아예 조리원 가지 말고 한 달 내내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받을까봐요. 그럼 손주도 혼자 실컷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를 무섭게 쏘아보셨어요. 거기에 대고 그건 싫다고 말하기엔 자기도 자기 자신이 후져 보인단 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남편 역시도 제가 시어머니랑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또 자기 엄마가 하는 행동이 부끄럽다는 걸 알다 보니 어지간하면 자기 집 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친정 부모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친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제 눈치 보느라 저 좋으라고 자기는 불편하면서 친정에 가자는 줄 알고 자기 일부러 나 좋으라고 춘천집 가자고 하는 거면 안 그래도 돼. 나는 나도 불편한 거 싫지만 자기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 집엔 할 도리만 잘하면 되지. 자기는 우리 집에 충분히 잘하고 있고 라고 말하며 애써 친정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처갓집에 가면 너무 편하다고요. 솔직히 그 말은 믿지 않았는데 제가 영 믿지 않는 것 같자 남편은 아니야, 나 진짜 진심이야. 이런 말하면 좀 속보이고 죄송한데 춘천집 가면 장모님이 애기 다 봐주시고 장모님 또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몸도 편하고 너무 좋지. 라고 말하며 자기는 진짜 처갓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야 뭐 싫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괜찮다고 하면 친정에 가곤 했는데요.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는 그걸 참 싫어하셨어요. 니네 또 주말에 친정 가니? 아니, 니들은 애 힘들게 거길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니들 애 돌진하기 전에는 친정 가지 마라. 갈 데가 없는 거면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어머니, 갈 데가 없어서 친정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살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희 부모님이 애도 다 봐주시고 밥도 해주셔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저랑 이인은 너무 좋거든요. 뭐야? 맞아. 막말로 엄마가 장모님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엄마 집에 가지. 엄마가 애 하루 종일 봐봤어? 외손녀도 시끄럽고 부산스럽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야, 유하는 외손녀고 친손주는 다르지. 그럼 어머님이 저희 정민이 봐주실 거예요? 밥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아니다. 난 그런 뜻에서 한 소리는 아니고 니들이 자꾸 사돈 힘들게 춘천집을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니들 애는 니들이 봐야지. 왜 자꾸 남의 손에 애를 맡기니? 애기 자꾸 남의 손 타서 좋을 거 없다. 그러다 애가 지 친할미도 헷갈리면 어쩌라고 그래? 저는 속이 빤히 보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힘든 거 하기 싫으시면서 또 제가 친정 가는 꼴은 보기 싫다시는 그 심보가 너무 싫었거든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아기를 눈으로만 볼 뿐 전혀 안아주시거나 케어하는데 도움을 주려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애가 응가라도 싸면 얼굴을 잔뜩 찌푸려서는 자기는 비위가 약하다고 굳이 남편도 옆에 있는데 저를 불러 애기 똥기저귀를 갈게 하셨고 애가 잠이 와서 투정이라도 부리면 또 저를 불러다 애 칭얼거린다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데 이건 시댁에 가면 몸도 피곤하고 감정만 상해서 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 시댁엔 정말 가기 싫었고 그에 반면 애를 잘 봐주시는 친정에 가면 몸도 마음도 편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빠네 애도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애를 정말 잘 보시거든요. 워낙 두 분이 아기를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사는 환경 자체가
애기랑 놀거리가 많다 보니 애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끄러운 소리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친정에 가면 늘어지게 밀린 잠을 자고 또 춘천 시내에 나가서 데이트도 할 수 있으니 친정 가는 게 마냥 좋았던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남편 역시도 시어머님이 저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시어머님만 속이 뒤집어지셨어요. 저도 저지만 당신 아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 약이 더 오르셨겠죠. 그러다 저희 애가 돌이 되고 머지않아 시어머님 생신이 되었는데요. 당신 손주 돌보다 당신 생일이 더 기대되는 눈치셨어요. 그래도 명색의 손자 돌인데 반지는커녕 단돈 5만 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있잖아. 내가 요즘 모임 같은 게 좀 많아져서 명품 스카프 같은 게 갖고 싶은데 이번에 내 생일도 있고 하니 네가 좀 남들이 알만한 브랜드에서 하나 골라줄래? 라고 하셨는데요. 말이 골라달라고 하시는 거지. 저건 사달라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얄미워서 사드리기 싫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니 모른 척은 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합의된 바가 있었는데요. 양가 부모님 생신 때는 20만 원 가량의 선물을 해드리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명품, 그것도 남들이 알만한 브랜드의 스카프는 20만 원대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방도 스카프 같은 얇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예쁘긴 하지만 시어머님 성에 찰 리가 없어 보였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이번 한 번은 저렇게 갖고 싶어 하시니 양가 어머니한테 똑같은 명품 스카프를 해드리자고 합의를 봤는데요. 시어머님은 제가 구찌 브랜드의 숄 스카프를 해드리자 아이처럼 기뻐하시고는 그걸 당신 문신처럼 목에 두르고 다니셨어요. 더워 죽겠는데도 당신은 추위를 많이 탄다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스카프를 빼지 않으셨는데 그걸 보니 솔직히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와 친정에 간다고 하니 시어머님은 엄마 생신이라 친정에 간다고? 니들은 참 그렇게 자주 가는데도 질리지가 않는 모양이구나. 그래, 엄마 선물은 준비했고 이왕 선물해 드리는 거 좀 좋은 거 해드려라.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저희 엄마를 생각해 주시는 건지 돌려까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머니 해드린 거랑 똑같은 거 준비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보니 저희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요. 라고 했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길길이 날뛰시는지 하마터면 저도 큰 소리를 내며 싸울 뻔했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네 엄마는 강원도 시골에 사는데 무슨 명품 스카프가 필요하니? 그냥 홈쇼핑 같은 데서 파는 10만 원짜리 스카프도 감지덕지인 것을. 너 그거 당장 환불해. 환불하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슨 명품이 어머니한테 어울리고 저희 엄마한테는 안 어울린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명품 가방도 많으시고요. 춘천에 사셔도 멋쟁이세요. 서울에 친척들 다 계셔서 서울 올 일도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계모임 같은 게 고작일 텐데 명품 스카프가 왜 필요하세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머님이 갖고 싶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는 최대한 큰 소리는 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이 되어서 저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니네 집에서는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냐고 선을 넘으셨어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 전화는 일절 받지 않고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남편만 보낼 뿐 저도 애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선 넘는 말을 하셨고 사과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낼 거라고 남편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시어머님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면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열받아서 당신 손자는 봐야 한다고 남편 통해서 손자는 보내라고 하셨는데 좀 유치하지만 제가 낳은 제 아들이라고 못 보여드린다고 했네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랑 상대하기 싫으시다며 저희 남편한테 아들 애를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남편은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건 엄마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사과해. 라고 말해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혀버렸어요. 이 썩을 놈이? 네가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더 그러는 거야. 더는 너 낳아준 엄마보다 네 마누라가 더 중요하지? 이 부모 은혜도 모르는 놈? 진짜 유치하게 이럴 거야. 엄마도 좀 생각을 해봐. 엄마도 딸 있잖아. 누나네 시댁에서 누나한테 똑같이 하면 엄마는 좋아? 나도 진짜 어지간하면 엄마 편 들고 싶어. 근데 엄마가 엄마 편을 들게 행동을 안 하잖아. 시끄러워. 이래서 아들 키워도 하나 소용없다는 거야. 지 마누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질한 놈. 그래, 나는 그런 모질한 놈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아들 없다고 생각해. 뭐야, 이 썩을 놈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이렇게 남편까지 시댁에 오지 말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는데요. 솔직히 둘 다 전혀 타격감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끼리 시댁 갈 일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았는데요. 그렇게 명절도 건너뛰고 마음 편하게 사니 둘째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죠. 그 즈음엔 아들 키우느라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아기가 생긴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새 생명이 생겼다니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에 시어머님도 슬쩍 다시 연락을 시도하셨는데요. 그때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렇게 넘어가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호르몬 때문에 저도 정상이 아닐 때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저 정도로 노력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저도 지난날의 감정은 잊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버릇도 여전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제가 둘째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비도 내주시고 애기 필요한 거 사주라고 300만 원 해주셨거든요. 첫째 때도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댁 부모님 신경 쓰실 수 있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둘째 산후조리 끝나고 친정 오빠네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해서 거기에 경비를 좀 보태드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아셔서는 저희 부모님만 해외여행을 가시는 걸로 착각하시고는 부모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나는 그래도 너를 내 딸처럼 여겼는데 너는 어떻게 네 부모만 챙길 수 있니?
넌 출가 외인이야. 이젠 내 자식이라고. 그럼 나를 챙겨야지. 어떻게 니네 부모만 홀랑 그것도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가 있냐? 나 진짜 서운하다. 어머니,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해가 좀 있으신데 저희 오빠네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일본 간다고 해서 경비 좀 보태드린 거예요. 제가 워낙 받은 게 많아서요. 그 정도는 저도 염치가 있는데 해야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뭘 얼마나 대단히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네가 왜 자식이야? 시집간 딸은 자식이 아니라 남이다. 출가 외인의 외인이 무슨 뜻인지 몰라? 바깥 외, 사람 인, 바깥 사람이라고. 넌 이제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돈이든 효도든 나랑 네 시아버지한테 하라고. 이건 도무지 말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좀 진정됐을 때 제가 친정에서 첫째 때도 돈 300만 원 받았고 둘째 때도 300만 원 받았는데 오빠네만 큰 돈 쓰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때는 입을 꾹 닫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300만 원 받았다는 건 몰랐기에 여기서 더 나서봤자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저도 슬슬 열이 받아 시어머니랑 똑같이 말했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출가 외인인데 그럼 300만 원씩 도합 600만 원을 받았으니 그럼 그거 돌려드려야겠네요. 그렇죠? 무슨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그래. 됐다. 내가 네 말대로 오해가 있었어. 나는 그런 줄은 몰랐지 않니? 그러게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을 할 것이지. 왜 사람을 가운데서 우습게 만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저 딴에는 어머니 배려한 건데. 그리고 저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저는 양가 똑같이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맹세코 친정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 어머니도 너무 출가 외인이니 하시면서 저한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놀리면 형님도 남인데 어머님 댁에 오지 말아야죠. 제 말이 맞죠? 그건... 시어머니는 제 말에 적당히 받아칠 말이 없으신지 다음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분하셨는지 씩씩거리며 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삐지신 게 맞는지 한동안은 연락도 없으시고 남편이 전화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형님이 전화해서는 올케, 나야.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근데 말이야,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거든? 근데 올케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그래, 친정에서 이것저것 도움받아서 감사한 마음은 알겠어. 근데 올케는 아니라고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올케가 친정이랑 시댁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큰 건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가 말은 안 해도 그거 엄청 서운해하거든. 이번 일도 그래. 올케가 받은 게 있어서 보답 차원으로 친정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 거면 그냥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보내드렸으면 좀 좋아? 그럼 우리 엄마는 올케한테 엄청 고마워했을 텐데. 형님, 어머니한테 제대로 얘기 들은 거 맞으세요? 제가 감사해서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아니고 저희 오빠네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경비만 조금 보탠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는 경비 보태고 시부모님은 여행을 보내드려요? 아님 형님이 모시고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똑같이 경비 보탤게요. 뭐? 올케, 정말 이럴 거야? 그래, 올케네 집 돈 많아서 좋겠다. 됐냐? 아니, 얘기가 왜 저렇게 튀는 건지.
저는 50일도 안 된 애기랑 낑낑거리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가 흘러들어간 게 남편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날 정말 남편이랑 대판했는데요. 남편도 왜 그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기 잘못이 맞다며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죠.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처갓집 얘기는 시댁에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어쩌겠어요. 애도 둘이나 낳았는데 이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못돼 처먹은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몸은 편했으니 그냥 이건 이거대로 좋다고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시 비빌 곳은 친정밖에는 없었어요. 애가 둘이다 보니 남편이랑 둘이 보는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첫째가 아들이고 워낙 몸으로 놀아줘야 하는 애다 보니 남편도 벅차했는데 그래서 친정 찬스를 많이 썼어요. 감사하게도 춘천까지 못 갈 정도로 힘들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까지 오셔서 애를 데리고 나가시는 등 저희 부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또 아시고는 뿔이 나셨어요. 당신 딴에는 괘씸한 저희 부부를 겨우겨우 용서하고 당신 손자 손녀 보러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가 친정 가고 없거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와 계시니 그게 또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사돈이 듣고 보는 앞에서 저를 또 혼낼 수는 없으니 그때도 세상 당신 같은 시어머니 없다는 듯 연기를 하셨는데 이젠 그것도 봐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10년 넘게 시어머니와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차라리 당신이 너무 화가 나서 연 끊다시피 살았을 때가 속이 더 편하고 좋았는데 그렇다고 남편한테 시댁과는 연 끊고 앞으로도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해도 남편한테는 친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남편은 엄청 속상해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남자고 제 아이의 아빠니 내 남편 속상한 건 또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이젠 더 이상 저한테 출가 외인이라는 둥 친정에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둥에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친정, 그러니까 제 아빠 쪽 친가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이 좀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억척스러운 분이셔서 재산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걸 해결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할머니가 유산 상속에 대한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으셔서 거진 8에서 9년 정도 소송 끝에 형제들 간의 유산 상속에 대한 배분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저희 아빠는 장남은 아니고 셋째 아들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대략 10억 정도의 유산을 받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서울의 작은 건물을 대출 좀 받으셔서 매입하시려 했는데요. 그게 참 공교롭게도 저희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건물을 하나 산다는 게 생각처럼 계약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공서 갈 일도 많고 서류 준비할 것도 많아 저랑 오빠가 한 달 넘게 바빴는데요. 그러니 시댁에서도 자연스럽게 저희 친정에서 유산받아 건물을 산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런데 이번엔 그걸 참 당신 일처럼 반가워하고 기뻐하셨는데요. 그건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친정에 잘할 필요 없고
출가 외인 어쩌고 할 때는 언제고 마치 자기 건물인 양 저희 아빠 건물을 거짓 매일 보러 가신다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었죠. 왜긴 사돈께서 건물주가 되셨으니 나도 기뻐서 그렇지. 내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 상가들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어쩜 강원도 그 시골에 사시면서 저런 목 좋은 곳을 아셨다니? 어디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신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아빠가 워낙 보는 눈이 좋으세요. 그쪽이 개발 호재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 집이랑도 거리가 아주 멀지 않으니까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고요. 어쩜 우리 사돈이 안목이 좋으시네. 그럼 거기 월세는 얼마씩 받으신다니? 저는 시어머님이 저렇게 너무 많이 관심 갖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는지 그쪽 부동산 가서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매입가랑 상가들 월세를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든지 좀 황당해서 벙쪄 있었는데 시어머님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 상가 하나 나오면 우리 딸 하나 주면 좋겠다.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카페 같은 거 하나 하면 좋잖아. 네? 형님한테 상가를 하나 주면 좋겠다고요? 어머, 얘는 아예 달라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랑 월세 없이 하나 정도 주면 좋다는 거지. 사돈도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가족이 너무 많은데 저희 새언니네도 동생이 셋이나 있어서요. 아니, 뭐 그렇게 줄줄이 주나. 그냥 특별히 사정이 어렵고 동네도 가깝고 이래저래 해서 도움받으면 좋다 이 소리지. 막말로 나중에 돌아가시면 사위도 자식인데 우리 아들한테도 반 정도는 물려주시지 않겠어? 내가 알아보니까 그 건물이 진짜 알짜더라고. 아무튼 너무 잘 됐다. 저 소리를 듣는데 저는 그동안 꼭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저희 아빠가 시아버님보다도 훨씬 어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 돌아가시면 저도 아닌 당신 아들한테 저희 아빠의 건물이 반이 간다고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세요? 왜 저희 아빠 건물의 반이 애들 아빠한테 가는데요? 저는 일절 친정재산에 욕심 없어요. 저 출가 외인이잖아요. 어디 남이 남의 재산을 탐내요? 안 그래요? 라고 내질러 버렸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얘는 그때는 돈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게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천륜을 끊니? 딸도 자식인데. 라고 말을 바꾸는데 그냥 저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꿍해서 참고 있는데 그게 또 당신 눈에 꼴사 나와 보였는지 시어머니는 너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애가 왜 이렇게 맹해? 너도 네 입속을 챙겨야 할 거 아니니? 돈 앞에서는 남매고 뭐고 없다. 지금쯤 네 오빠랑 옳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똘똘하게 계산 똑바로 하고 있어. 괜히 멀쩡한 재산 다 뺏기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제 뚜껑을 완전히 열어버리셨는데 저도 참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 말처럼 맹한지 계산을 따져도 그건 제가 가져올 재산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저희 아빠 유산 상속 문제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오빠랑 저희 올케 언니가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어요. 그 건물 살 때도 그래요. 그거 살 때 저희 올케 언니네 남동생이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데 저희 올케 언니가 어려운 일 다 도맡아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 어머니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살기 바쁘고 힘들다고 저희 아빠 소송할 때도 모른 척하고 건물 살 때도 거의 모른 척했는데 그걸 저희 오빠랑 올케 언니는 나서서 자기 일처럼 처리를 했으니 새삼 제가 저희 올케 언니보다 저희 부모님한테 남인 것 같은 거 있죠? 이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새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 뭐 이제라도 네가 내 말 뜻을 알았다면 다행이긴 한데. 근데 말이 좀 이상하다. 지금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오니? 왜긴요. 저는 올케 언니보다 저희 친정의 남과 같은 존재이니 출가 외인으로서 친정 건물이며 기타 등등 재산은 그냥 다 오빠네한테 양보하려고요. 괜히 남매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꼴도 이상하고 그냥 쿨하게 다 줘버릴 생각이에요. 뭐야? 그렇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빠네가 알아서 잘하고 기여도도 많으니 오빠네가 친정 재산 다 갖고 저랑 애들 아빠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주시는 거 그거 받으면 되죠. 아, 출가 외인이니까 형님 몫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그 작은 눈이 2배 정도는 커졌어요. 그리고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며 딸도 자식이니 친정재산 받을 자격 있다며 저더러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오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제가 그 말 듣고 배가 터져라 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요 출가 외인이니 뭐니 그딴 말 정말 싫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자식이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는 며느리고요. 그래서 제가 할 도리는 알아서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니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한테 더 잘하고 싶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또 저희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라면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너무 염치 없고 부끄러워서라도 사돈 재산에는 관심 없는 척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저더러 출가 외인이라고 하시면서 친정 재산을 챙겨오라고 하시네요. 그건 돈 앞에서는 뭐가 또 달라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너 애가 둘이야. 그리고 살다 보면 힘들 날도 오는데 그럴 땐 돈처럼 의지가 되는 게 없어. 내가 괜히 그러니? 다 니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아, 그러면 앞으로는 그 돈 때문이라도 저랑 애들 아빠는 저희 친정에 잘해야겠다. 그렇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오빠 내외가 바보가 아닌데 남처럼 굴던 자식이 유산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사태 파악을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는 당신이 너무 속보이고 창피하다고 생각했는지 너도 아들 키우니 나중에 자기 마음을 알 거라며 거의 울먹거리듯 저희 집을 나가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제 할 도리 외엔 일절 시댁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막말로 시댁 재산에는 1원도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님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싸우는 것도 싫고요. 그냥 시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엔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살려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재산 때문에라도 그날 이후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일절 싫은 소리를 못 하시게 되셨는데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눈치 안 보고 친정 다녀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걸핏하면 시댁에 불러 부려먹는 사람도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호랑이 없는 산에서 토끼가 대장 노릇하려 한다고 형님이 저를 잡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러지 말라고 기겁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돈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친정 부모님 재산에도 관심 없거든요.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가 애를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워낙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걸 알기에 당연히 오빠네가 저희 친정 재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준다고 하면 마다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처럼 염치 없이 나도 자식이니까 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는 게 좋으면 가는 것도 좋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워낙에 저희한테 헌신적인 분이시기에 저도 자식된 도리와 효도를 오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사 저희 시어머니는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신지 안 하던 선물도 하시고 반찬도 보내주시는 등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속내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저게 왠지 나중엔 다 뇌물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도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으니 저도 좀처럼 마음이 돌아서지 않네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남편도 저한테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데 그나마 남편 하나는 잘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야말로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저희 친정에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친동생처럼 챙겨주려고 하고 저희 부모님도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용돈도 주시고 때 되면 보약도 지어 보내주시는데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절대 저희 시어머니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저희 시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헌신적으로 대해주셨다면 제가 형님보다 더 잘해드렸을 텐데 어찌 보면 저희 시어머님은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찬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게 이래서 사람들이 심보를 좋게 써야 한다고 하나 봐요. 그런 의미로 저는 절대 저희 시어머니 같은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다짐하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는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또 지나친 욕심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많이 배운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제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요. 주어진 행복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저는 꽤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나 남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어른은 많아도 좋은 어른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점점 더 좋은 어른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